얘들아 안녕.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이네. 그치? 문학의 빛깔. 서정갈래 2회 지난 시간까지 2차 시했었고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찍을 때 많이 어색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수가 되게 많아졌던 것 같고 어제는 퇴근 시간 임박해서 막 찍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간을 맞췄던 것 같아.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대한 딴말 많이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우리 어저께 뭐 배웠더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적으로 시를 읽기, 이것에 대해서 했었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 이게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시를 읽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창작물은 말이야, 문학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맞아, 형식과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 운문문학은 형식, 운문의 언어 형식을 사용해서 그것에 적절한 표현, 이 운문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적인 표현상 특징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운율,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나타나게 되죠. 표현. 두 번째, 압축. 압축된다는 얘기는 의미적인 함축, 그지?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 산문보다 훨씬 더 짧잖아, 맞잖아, 그지? 형태적으로건 의미로건 어쨌든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상이죠. 심상은 이미지, 감각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사랑, 그리움, 뭐 이런 게 시에서의 일반적인 정서, 이게 주제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운문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시 안에 압축된 형식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 추상적인 애를 감각적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적인 표현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운문문학에서는, 서정갈래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구현되어지냐? 바로 서정, 정서라고 했어요. 정서. 그러니까 정서 표현의 탁월한 형식이 바로 운문의 언어 형식. 정서 전달에 있어서 탁월한 표현상 특징이 한다면 운율과 압축과 심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시를 읽는다라는 것은 이 감상 관점으로 말할 때 내재적인 감상 관점, 절대론적 감상 관점이라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의 생각을,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시인의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시 안에 내적인 이 내용의 구성 요소에 뭐가 있냐면 시 안에는 화자가 존재하죠. 화자는 곧 시인, 시를 쓴 시인의 꼬붕이라고 할 수 있다 했죠. 그죠? 화자가 있고, 화자가 어떤 감정, 정서나 어떤 심리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태도, 어떤 자세,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주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주제라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화자가 특정한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심리적, 정서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어떤 자세를 갖게 될 거야. 똑같은 수능 시험이라는 날이라고 합시다. 성적표를 받았어. 수능 끝나고 받았는데 플러스의 성적이건 마이너스 성적이건 어쨌든 플러스라고 합시다. 플러스의 성적을 받았을 때 정서는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이 태도와 깨달음이라는 것은 약간 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똑같은 플러스의 성적표를 받았을 때 모두 기쁨을 느끼겠지만 태도에 있어서 어떤 애는 뭐 원래 난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자만적인 태도 가진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태도, 수능 대박 나고서 그래,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에게 감사의 자세를 갖거나, 혹은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 고마워하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정서와 태도가 나온다는 거고, 아울러 상황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상, 주되게 바라본 어떤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을 통해서 정서와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를 내적으로 읽는다, 내재적으로 시를 감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것. 이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는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작품이었죠. 기억나지? 기억나. 그지? 화자는 백일홍을 관찰했어. 근데 백일홍이 그 여름 동안에 무수한 폭풍, 얘는 곱하기 폭풍이 2였던 것 같아. 그지? 근데 백일홍이 폭풍과 폭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꽃을 피웠어.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여름에 화자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 근데 백일홍이 그 폭풍우를 견뎌내고 꽃을 피운 것처럼 정말로 장난처럼 화자도 그 여름을 견뎌냈고 자기의 절망도 끝났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화자와 백일홍은 동일시 대응시켜서 시상을 전개시켰었고요. 폭풍 너무 쉬운 거라고 했어. 이런 것들은 뭐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고, 백일홍은 궁극적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운 그 대상이니까 강인한 생명력, 고난 극복, 고난의 극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미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화자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화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나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다. 이 고난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자. 그 내용 아니야. 그냥 나 혼자의 고난과 시련, 그것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냈다. 그죠? 뭐 그 내용이었었죠.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다. 부정적 상황 뭐였죠? 절망적인. 폭풍이 막 몰아치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극복하려는 마음? 화자는 극복하려는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자포자기하려는 마음인가요? 극복이지, 그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관찰함으로써?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백일홍.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뒤에 거 안 해도 되지? 네, 그래, 넘어갈게요. 두 번째 가도록 합시다. 2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연물과 화자를 대응시켜서, 자연물, 백일홍하고 화자를 대응시켰다. 맞네요.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내면적 정서, 이미지를 사용하면 화자의 정서가 구현될까 안 될까? 이미지를 쓰는 까닭이 뭘까? 일단은 정답은 네, 맞습니다. 이미지, 우리 아까 전에 시는 운율, 압축, 심상이었죠. 심상의 언어. 근데 심상의 언어를 왜 쓰느냐? 시에서의 주제라는 건 정서야. 감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야. 절망도 추상이고요. 그것을 극복해냈다, 이겨냈다라는 것도 추상인 거야. 근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상, 이미지를 구현하는 거야.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색채 이미지, 붉은색. 기억나지? 붉은색은 핏빛, 붉은색채의 이미지야. 그것이 화자의 어떤 정서를, 어떤 태도를 구현한 걸까? 피처럼, 강렬함, 어떤 강렬한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화자는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이 색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일반적으로 빨간색 하면은, 그지, 욕망, 자극, 이런 거를 되게 돋구는 그런,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 먹방 같은 거 보면 음식물, 빨갛게 막 만들어. 와, 그냥 여러분들 침이 막 떨어지잖아. 그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코카콜라 막 빨간 색깔, 그지? 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정서를 드러냈다. 맞는 말입니다. 요런 진술. 심상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구현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웬만하면 맞는 말입니다. 1인칭 화자를 설정한 1인칭 화자는 나였나요? 나 맞네요. 고백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1인칭 화자를 쓰면 작품의 어조는 고백적이다. 이건 진술 맞을까 틀릴까? 네, 맞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라고 해봅시다. 그럼 왠지 고백하고 그죠? 이런 느낌이 들죠. 자기의 말을 막 담겨있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문학의 장르 중에서 우리 1인칭의 문학 하면은 뭐라고 하죠? 수필. 그 수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장이잖아. 그죠? 나의 삶을 고백하는 거죠. 성찰적이고 고백적인 느낌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고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씁니다 반복했어. 반복은 형식적인 통일성, 통일감, 안정감을 준다. 이건 당연히 맞는 진술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는 어떤 종류, 어떤 형태로건 반복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시는 운율의 기본적인 이렇게 운문의 언어 형식이고, 운문의 언어 형식은 자연스럽게 운율이 나오는데 그 운율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반복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뭐 시어가 반복되건, 시구가 반복되건, 아니 시행이 반복되건, 어떤 형태로건 반복은 나타나게 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반복은 안정감, 통일성, 강조, 리듬, 이런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효과죠, 효과.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사용했대요.
시에서 이런 시제를 이야기해. 그럼 시제를 찾으려면 어딜 봐야 되나? 시제는 무엇을 통해 구현되죠? 문법에서? 알아? 종결어미. 그럼 종결어미 확인해 봅시다. 자, 무사하였습니다. 과거네요. 매달았습니다. 과거네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결어미만 보는 거야? 과거네요. 그럼 과거요 시제를 쓴 거는 맞아요. 화자의 과거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화자가 이 습니다라는 과거 형태를 쓰고 있는데 그게 과거를 지향한다는 뜻인가요? 이 작품이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회상,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끝내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희망, 극복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진술은 맞지만 그걸 통해서 화자가 과거를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라는 진술은 잘못된 거죠. 얘 때문에 틀렸어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갑시다. 빠밤. 오케이.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기억은 폭풍, 고난과 시련이네요.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얼른 찾아봅시다. 자.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니다. 바람, 일단 봅시다. 여기 겨울나무가 있고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요 바람이란 놈은 마치 무엇처럼? 빨래처럼,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요 나무, 겨울나무에 있는 가지 끝에 걸려서 그렇게 됐더니 이 바람이 나무하고 바람인데 바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놈이 나무에 걸려서 나무하고 바람도 혼자가 아니게 된대요. 결국은 겨울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서서히 따라갑니다. 나무하고 바람은 혼자가 아닌 게 된 거래요. 결국은 바람이라는 놈은 어떤 기능을 했느냐? 나무가 겨울나무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헐벗은 나무. 막 바람이 불고 있어. 되게 쓸쓸하겠지. 그럴 거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겨울나무의 이미지는 쓸쓸한 거야. 근데 화자가 생각을 하건데 겨울나무가 이렇게 쓸쓸해서 있는데 바람이 마치 이 빨래처럼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래. 그랬더니 이 겨울나무하고 이 바람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이 바람은 결국은 쓸쓸한 나무와 함께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고난과 시련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틀리고.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된대요. 나의 울음은 일반적으로 슬픔이니까 이 마이너스일 거야. 근데 이놈이 차츰 아닌 밤에 돌개바람이 된대요. 탑을 흔들어. 처음엔 탑을 막 흔듭니다. 근데 탑에 있는 그 돌까지 막 스며들면서 이번엔 뭐가 될 거래? 돌개바람이. 금이 될 거래. 그럼 돌개바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금이 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지. 우리 3S 기억나지? 서술어, 수식어, 소수어 찾아가 보니까 금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돌개바람은 곧 금이 되는 거니까 얘는 대상은 플러스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고난과 시련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다음 가봅시다.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우며. 요것마다 끝났네요. 자, 바람이 내 귀에다 뭐라고 말해요? 야, 너 부끄럽지 않냐? 야, 너 부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바람의 속삭임을 나는 귓전으로 흘리면서 그 얘기를 진중하게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듣고서 우리는 짐짓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한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화자는 이 바람의 기능은 뭐냐면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각성시키는 그런 소재인 거죠. 그렇죠? 얘가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너 부끄럽지 않냐? 나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주는, 나의 각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가 바람인 거지.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얘기를 흘려 듣고서 그냥 나의 삶 속으로 깊숙이 그냥 다시 빠져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정답은 없었던 것 같고 4번, 5번 가보도록 합시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이 딱 서 있어. 근데 여기 바람이 막 불고 있어. 근데 이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린대요. 의인법이네. 집이 창을 내린대요, 지가. 그래, 그때부터 가봅시다.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 선 작은 시내가, 여기 작은 시내가 있어요. 물방울을 굴린대요. 이 작품의 특징은 의인하네요. 그죠? 집이 창을 내리고요.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린대요. 안개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에는
한낮의 소녀들이 감기고 간 가벼운 웃음, 그리고 시드는 꽃다발이 흩어져 있대요. 이 벤치 위에는. 마지막 장면 볼게요. 서술어 흩어져 있다. 화자는 지금 여기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 작은 집이 있는데 창을 내리고 있는, 그죠? 창을 내린 집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작은 신의 물방울이 물이 막 흘러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 벤치 위에서 쓸쓸히 소녀들이 웃었던 그 웃음을 떠올리고 꽃다발이 시드는 모습을 화자는 딱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작은 집들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장면으로만, 그냥 자연물로서의 바람으로, 그냥 분위기 형성에 있어서 그냥 약간 쓸쓸한 느낌의 그 바람, 자연물이라는 거지, 얘가 고난과 시련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가봅시다. 마지막. 나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바위가 되리라. 그럼 바위는 화자가 소망하는 거야, 아니면 소망하지 않는 거야?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화자의 소망의 대상이네. 난 바위가 되고 싶다. 그럼 왜 바위가 되고 싶으냐? 이 바위의 이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애련이라는 건 슬픔과 연민이라는 감정이에요. 물들지 않고요. 그 다음 희로, 기쁨과 그 다음 노함이죠.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 비하고 바람에 깎이는 대로. 비하고 바람은 나를 깎아내는 거야. 바위를 깎아내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나를 툭툭 쳐. 그 툭툭 치는 그놈은 나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이야,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대상이야? 부정적 대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바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여서 고난과 시련이에요. 근데 얘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간다? 깎이는 대로. 그냥 억년, 비정의 한묵에. 한묵은 뭐냐면 그냥 입 다문다. 가만히 꿋꿋이 견뎌낸다. 인내한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보면 이 내용은 이거예요. 난 바위가 되고 싶어. 왜 바위가 되고 싶으냐면, 어떤 바위가 되고 싶으냐면, 애련, 온갖 감정에도 물들지 않고, 온갖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안으로만 채찍질해요. 나 자신에게만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면 나 스스로 꿋꿋이 견뎌내서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아마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답은 이 바람,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나를 깎아내는, 나를 자꾸 막 방해하고 있는 그런 대상물, 곧 고난과 시련,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요거 정답 맞춘 친구들은 훌륭한 학생이라고 제가 칭찬해 줄게요. 자, 그럼 오늘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란 작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이 작품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작품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작품을 내재적으로, 그죠? 내적인 요소들만 가지고 분석하기로 했잖아. 내재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자, 그리고 대상이나 상황,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심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 찾아봅시다. 3S. 요거 직접 적용해서 한 구절을 해석해 보는 거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번 그렇게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들어가기 전에 호랑이 한번 오늘 해볼까? 아유, 괜찮았나? 멋있죠? 네. 부끄러운데? 그래도 할게요. 갑시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야.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얘기 있나 봐. 아니면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던가?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무슨 얘기하나? 나는 이제 와, 이 작품 내적 요소 한번 봅시다. 화자는 누구로 나왔나요? 화자는 나네요. 1인칭이네, 1인칭.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라고 했어. 화자는 나고요. 청자, 대상은 너네요. 너네요, 결국에는. 그치? 화자는 나, 너입니다. 근데 작품 제목이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마도 슬픔인 것 같아.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거야. 말을 건냄.
그럼 이 말의 내용을 찾으면 결국엔 그 내용이 결국은 이 작품의 주제 아니겠어요? 내가 너한테, 여러분도 친구에게 뭔가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은 결국은 뭐가 있는 거죠? 그 친구에게 뭔가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도 아마 내가 너에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이 결국에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나 너에게 뭐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그 내용 들어봅시다. 너에게 뭘 주겠다?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대요. 와, 이 친구 학폭 아니야? 친구에게 슬픔을 준대? 기쁘게 잘 살아가는 친구에게? 정말 그런가? 한번 들어봅시다. 설마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가봅시다. 슬픔을 주겠다. 주겠다. 뭐뭐하겠다라는 종교령이 쓰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뭐뭐하겠다. 태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의지. 근데 의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뭐하겠다. 난 전교 1등 하겠다. 이거 의지죠? 그러면서 그것에는 화자에 뭐가 담겨 있어? 말한 사람이. 소망도 담겼네요. 소망. 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치?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도 담겼네요. 그죠? 의지와 소망. 난 너에게 기필코 슬픔이란 놈을 주고 싶어. 소망이면서 의지입니다. 그럼 왜 슬픔을 주고 싶어 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그 슬픔이라는 애는 뭐냐면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래.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픔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감정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잖아. 근데 이 슬픔을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이라고 말했어. 수식으로 보건데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 이런 것도 우리 뭐라고 하더라? 예, 맞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은 말이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말하는 사람의 그 안에는 강조점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슬픔은 슬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사랑보다도 소중한 어떤 따뜻한 어떤 슬픔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좀 약간 심상치 않네요. 한번 가봅시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라는 대상에게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앞에 수식어 보면 알겠지만 매우 그 가난한 그런 할머니일 것 같아요. 그죠?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래요. 너는 그럼 어떤 속성진이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그 돈을 조금이라도 깎아서 기쁨을 얻는 너잖아. 그럼 너란 애는 어떤 속성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얘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란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해주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연민해주는 그런 감정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혀 없는. 자신의 이득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은 불행할지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나에겐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제 얘가 나쁜 놈이네. 나쁜 놈. 마이너스 쳐줄 거예요. 이기적 존재야. 이기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런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 슬픔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주겠다. 반복. 와, 강하게. 너 지금까지 너의 이익만을 위해서, 너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기적인 너에게, 난 너에게 사랑보다 소중한 그런 슬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슬픔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슬픔의 그 평등함을 너에게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동안 너는 평등하지 않아. 너무 기쁨만이 가득해 있어. 이 슬픔이 공평하게 너에게도 똑같이 가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겠지요. 나쁜 놈이니까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그래요. 그 다음 가봅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이것도 뭐 뻔하다. 어둠 속에서, 내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뭐 절망 가운데에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이 나쁜 놈, 그죠?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위에 나오는 이 할머니하고 비슷한 속성이겠네요, 그죠? 어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어 죽을 때, 불쌍하다. 얼어 죽을 때 무관심한 너의 속성 계속 나오네요. 너는 역시나 기쁨인데 기쁨만 알고 남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모르는 존재, 그치? 그런 존재예요. 너의 사랑을 위해. 이 사랑은 아마도 자기 가족에게만 사랑, 혹은 자기가 아는 어떤 자기가 있는 그 그룹 내에서의 그 사랑만 있지,
그걸 넘어서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그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너에게 이제 기다림을 주겠대요. 내가 너에게 이제 준다고 했어. 그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슬픔이었고 두 번째 기다림을 준다고 했어요. 기다림. 이 기다림이는 건 아마도 이런 기다림이겠죠. 네가 나에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어떤 거리의 어떤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언젠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다림을 난 너에게 주겠다. 너도 반드시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슬픔을 공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이거 3S로 가봅니다. 이것도 한방눈이야. 이것을 멈추겠대요. 멈춰! 그럼 멈춰야 되는 그 대상물은 한방눈을 나는 멈추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지와 소망이라고 했죠. 소망. 나는 한방눈을 멈추는 게 소망이야. 그럼 한방눈 계속 내려야 돼?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그럼 화자가 볼 때 내리면 안 되는 대상이니까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 그치? 얘는 아마도 해석해보건데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군대 아직 안 갔지만 군대에서 막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 와, 군인들에게서 이 한방눈 내려야 돼? 아니면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왜냐면 그 무조건 다 치워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도 가장 고급진 건지 모르겠지만 타워팰리스 꼭대기층에서 막 한방눈이 내리는 걸 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고 있어. 와, 되게 아름답구나. 서정적이네. 뭐 커피 막 마시고 있을 때 그 한방눈. 그러니까 이 한방눈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소외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척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과 힘듦, 시련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너와 같은 이런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서는 뭐 되게 누리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고통인 거예요. 고통. 이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내리는 그 한방눈, 걔는 내가 멈추게 하겠다. 이 뜻인 거죠. 멈추게 하겠다. 이거 하니까 갑자기 저것도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봤나 모르겠는데, 기생충? 거기에서 그날 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잖아. 그날 밤 누구야? 송강호하고 그 식구들은, 그리고 그 주변에, 거기에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그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날 밤, 그게 누구지? 꼬마애? 와, 그 인디언 텐트? 너무 편안한 하루를, 그죠? 보내고 있죠. 그런 거지, 그런 거.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과 현실적인 아픔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그냥 하루의 어떤 체험이 되고 즐거운 그냥 재밌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시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멈추겠다라고 한 거예요.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나는 얘네들을 데리고 갈 거야. 추위에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에 나왔던 할머니, 그리고 동사자하고 똑같은 그런 소외된 자라고 했었겠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로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와, 화자는 이 봄눈을 데리고서, 봄눈은 여기서 아마도 따뜻함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걸 데리고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슬픔에게로 다녀와서, 나는 요렇게 해서 얘들과 함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이 그친, 이런 한방눈, 막 이런 건 눈이 그친 그 눈길, 그 위를 난 너와 함께 걷겠대요. 나는 이 작품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너에 대해서 디스하고 있는 것 같아. 비판. 왜냐면 너란 존재는 이기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너는 어떤 존재다라고 마이너스인 건 명백하게 나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를 난 그래서 싫으니까 넌 왕따시키겠다 이 뜻이 아니라 너와 함께 걷겠대. 이 길이라는 것은, 눈 그친 그 눈길이라는 것은 아마도 눈길 걸어봐서 알겠지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함께 걸을 때는 그게 낭만적인 길이겠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의 눈길이 아니겠지. 이런 눈길, 푸석푸석하고 막 푹푹 빠지는 그 힘든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을 너와 걷겠다는 얘기는 나와 너,
그러니까 고통받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다음 이기적인 너와 함께 걷는다라는 거니까 이 길은 누구나 함께 다 같이 걷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걷는, 그러니까 공존하는 평등한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쪽 하면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이 길은 너하고 내가 함께 걷는 눈길이니까 이런 길이겠죠. 근데 이런 길인데 나도 걷고 너도 걷는, 슬픔도 걷고 기쁨도 걷는, 누구나가 함께 다 같이 걸을 수 있는 평등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너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 더불어 가겠다. 그치? 공존하고, 내가 아까 수업 준비할 때 뭐라고 그랬더라? 공존? 함께, 더불어.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그 힘이겠죠. 아마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 따뜻한 인간의 이야기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계속해서 걷겠다, 뭐뭐 하겠다. 의지와 소망을, 그리고 단호한 의지를 갖다 단정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결국에는 그 너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에게 되게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윗글은 화자인 슬픔이가, 그죠? 청자인 기쁨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를 찾아 쓰시오. 여기 있네요. 이런 거죠. 한방문이네. 자, 그러면 작품 모두 감상했으니까, 오늘도 죄송합니다. 실패네요. 30분 벌써 넘었네. 40분 안 되게 빨리 끝낼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나 믿다. 나를 믿고 따르라. 따라주세요. 생존 국어, 알지? 우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대박나고 뭔가 부모님의 쪼임으로부터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물론 부모님이라고 너무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한 생존 국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존이라면 저에게서는 실제로 이 수업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 그죠? 전 직업이 이거니까 그런 생존의 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화자는 나입니다. 슬픔이고요. 대상은 청자는 너, 기쁨입니다. 근데 너의 속성은 뭐였냐면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죠. 감정이 되게 메말라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황, 내가 이기적인 너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말을 건네는 거 보니까 내용, 주제가 들어보니까 너에게 무엇과 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것들이 곧 주제가 되는 거였어요. 정서와 태도, 너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고요. 화자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태도로 너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기적인 너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그 소중함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너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선, 소통구조에선 너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인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너가 우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수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죠?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 정리해 봅시다. 추상적 개념을 의인화했어. 추상적 개념이라는 건 기쁨이 슬픔이를 모두 의인화했습니다. 맞죠? 나는 너에게라고 했잖아. 나하고 너는 인칭대명사야.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 근데 슬픔과 기쁨은 추상이잖아. 이런 애들에게 인칭대명사를 썼으니까 의인화겠죠. 그럼 의인화를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인법은 곧 좀 더 상이어로 말하면 비유법인가요? 비유법 안에 이제 의인법이 있는 거잖아. 비유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는 거야. 근데 빗대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선명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호랑이 선생님. 저는 성기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말하려면은 되게 막 주구장창 막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성기하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님이셔. 라고 하면 호랑이라는 상이 딱 떠오르잖아.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야. 호랑이셔. 어우, 무서워. 애들이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10년째 몰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뭐, 그런 이미지를 한 번에 선명한 인상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중에 또 의인법이라는 것은 친근감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의인법은 화류법을 또 알지. 화류법하고 의인법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는데,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놈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의인법과 화류법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뭐냐? 사람으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그냥 생명이 있는 일반적인 것들로 표현했느냐, 그 차이야. 그럼 사람이 일반적인 생명을 지닌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치? 예를 든다면, 여기 핸드폰, 여기 시간 체크하면 제가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딱 잃어버렸다가 집에다 몰래 놓고 왔어.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딱 보는 순간, 핸드폰아, 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니? 내가 없어서 너 혼자 정말 쓸쓸하고 외로웠지? 이렇게 말해. 그럼 얘랑 나랑 되게 친한 것 같잖아. 근데 얘는 정서를 나랑 교감하는 대상으로 느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의인법은 대상과의 친밀한 어떤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정서를 교감하는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친근감, 친숙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했다. 너에게 뭐뭐 하겠다.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 대화체, 대화가 완성됐나요? 아니면 그냥 말을 건네기만 한 건가요? 네, 말을 건네기만 한 거야. 대화의 형식이 되려면 말을 주고 그 다음 답도 오고, 와,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 얘는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이야.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했어. 이 작품 대조적 시어 활용했네요. 슬픔과 기쁨. 대조를 쓰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선명한 뭔가 부각, 훨씬 더 강조되어지지. 대조법, 그치? 대조됩니다. 그 다음 종결어미가 얘가 또 반복되고 있네요. 뭐뭐하겠다, 뭐뭐하겠다. 반복은 운율, 그죠? 강조, 운율과 강조,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감, 통일성 이런 걸 줄 수 있다고 했고, 역설 나왔었죠.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슬픔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슬픔, 그걸 얘기한 거였었죠.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였죠. 소외된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슬픔이는 궁극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타적인 존재인 거고, 기쁨이는 결국은 뭘 말하냐, 이 작품에선 이웃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를 기쁨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수정씨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수정씨 죄송해요. 자, 기쁨이 슬픔에게 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 작품 본래로 보자면은 3S 활용해서 시를 내재로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이 작품, 제가 이제 계속 작품 분석할 때마다 이 그림 없어졌네? 이렇게 화자, 그 다음 상황, 대상,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이렇게 계속 정리하는 그런 걸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저하고 함께 다룬 작품 말고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시어를 중심으로 수식어, 그리고 서술어를 확인하는 것. 어떤 특정한 시어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선 어떤 수식을 받고 있는지, 그 시어가. 그리고 이 시어가 서술어, 어떤 서술어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찾아야, 그래야 이 시어가 지닌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제. 오늘도 과제. 구글 클래스룸의 구글 클래스의 슬픔이 기쁨의 문제 풀고 정답. 네, 댓글로 주르륵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기 하겠습니다. 베네듀의 온라인 학습 과제, 네, 세 번째 과제 지금 3월 29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꼭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